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가 이제 진행되면서 올해 이제 5월 달에 모든 것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거리두기도 해제됐지만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또 모든 또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제약적인 요인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달려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강의가 이제 2주 정도 진행이 되면 모든 것들이 이제 또 기말고사만 끝나고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방학을 또 기대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잘 또 유증의미를 잘 거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년 지도 방법론 제10장 청소년 집단 지도 방법에서 집단 지도 방법의 개념, 그 다음에 자세와 역할, 그 다음에 실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집단 지도의 어떤 개념에 있어서는 자, 집단 지도의 어떤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자, 일정한 기간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이 공동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는 어떻게 돼요? 통합되어서 집단으로 인정될 수 있는 다수인의 어떤 집합체라고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집단의 정의는 자, 집단은 몇 명이 이상 이뤄가느냐 하면 그게 개인 집단이 예를 들어서 개인은 집단이 될 수가 없잖아요. 집단은 소수 집단과 어떤 중대 이렇게 뭐 나눌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집단은 자, 2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집합체를 우리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뭘 하느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동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상호작용하거나 그 다음에 상호 의존적인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집합체를 말한다라고 로빈슨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 청소년 지도에 있어서의 집단은 그러면 어떤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주로 청소년은 소집단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단은 중집단, 소집단, 중집단, 대집단.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정확하게 할 때는 최대 어떤 광활한 집단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소중대로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 청소년 이 지도에 관련된 것은 소집단을 지칭한다. 그래서 대략 어떤 집단 구성원 전체가 대면에서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정도의 인원, 그 인원은 15에서 한 20명 정도의 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집단의 우리가 필요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단의 필요성의 첫 번째는 발달 특성 관련입니다. 그래서 자, 청소년기에 집단 지도의 방법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발달 특성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거죠. 여기서는 특성과의 관계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다음에는 이제 개인의 학습 이해입니다. 자, 집단은 이 개인의 어떤 조합이 이루어진 집합체로서 여기에서는 어떤 그런 조직의 학습의 개념이 도달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학습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학습을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시적인 것부터 비가시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이 집단 지도는 자, 외적인 변화에서 출발해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학습자 자신의 어떤 내면적 변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집단 속에서 변화하는 청소년기에 매우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감정적인 기능입니다. 자, 집단 내에서 적용될수록 개인이 받아들이는 어떤 그 감정적인 일단 지능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한번 5가지를 살펴볼 수 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자기인식입니다. 자, 자기인식이라는 것은 어떤 자신의 가치라든지 어떤 신념, 태도, 행동, 습관 이런 것들을 깨닫고 이것들이 청소년 지도사의 어떤 실천에서 여기에서 이 청소년 실천에서의 관계에 있어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기인식은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 자기 어떤 신념, 가치, 행동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그 조직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자기 조절이라는 것은 자, 이거는 자기 조절은 억제 조절의 어떤 한 측면으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억제 조절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뭐 유혹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충동, 이런 것으로부터 어떤 감정, 사고, 행동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하는 이런 어떤 능력을 자기 조절이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정이입입니다. 감정이입은 자, 어떤 대상에 자신의 감정을 불어넣거나 그리고 다른 사물로 같은 어떤 느낌을 직접 받아들여서 대상과 자신이 서로 통합하고 느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는 감정이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기부여는 자, 동기부여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어떤 군대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데서도 이 그다음에 뭐 부여라든지 이런 뭐 집단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회사에서도 많이 이런 동기부여 측면에서 많이 이제 여러 가지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동기부여는 집단이나 개인 혹은 어떤 동물에게 여러 가지 어떤 특정한 자극을 주어서 이 어떤 특정한 자극을 주어서 목표하는 행동을 어떤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대에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업무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동기부여를 하는데 동기부여는 여기에서 뭐 1등한 부대는 예를 들어서 1등한 부대는 뭐 휴가를 보내준다. 뭐 외박을 보내준다. 뭐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이게 동기 유발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1등한 부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근무가 없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동기부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기부여는 어떤 특정한 목적, 이 자극을 주어서 목표하는 행동을 이뤄가기 위해서 이제 이 동기부여를 한다. 그래서 동기부여는 적절한 동기부여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자극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런 어떤 요소가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때 사회적 기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는 이제 이런 거죠. 자, 인구 성장이 사회적 기술의 발달을 가져왔나? 라고 우리가 봤을 때 인구 성장이라는 것을 예를 들었지만 자, 문화 혁신의 어떤 원동력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문화적 진보가 실질적으로는 어떤 이 문화적 진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인구 증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또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기술은 자, 인구 증가가 기술적 경제적 발전의 원동력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돼요? 인구 증가를 촉진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면 인구를 증가하게 되면 이 인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구들이 투입됐지만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발전하게 되면서 그 인원이 이제 줄어들면서 어떻게 돼요? 또 다시 이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또 발전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거는 계속적으로 쳇바퀴 돌아가시는 것을 계속 이뤄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뒷장에서 이제 어떤 지도 방법의 효과 특성에서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집단 중심 지도 방법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강의형 들어가기 전에 집단 지도 중심 이게 지도 방법에는 자, 개인 지도 방법과 달리 이 집단 중심 지도 방법에는 이 방법 자체의 어떤 특성이지만 집단의 특성이 어떠한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집단이 갖는 여러 특성들, 이를테면 뭐 집단 간의 어떤 분위기, 여기는 뭐 어떤 친밀도라든지 뭐 신뢰감, 상호작용 이런 것 정도의 어떤을 통해서 문화라든지 역동성 이런 것들을 지도 방법과는 다른 차원에서 지도 효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집단 내의 어떤 역동성과 이러한 특성을 선행 고려한 후에 지도자는 어떻게 돼요? 집단 중심 지도 기법을 숙지해서 지도 과정에서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소년 집단 어떤 중심 지도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여기에서는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형 기법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뭐 어떤 게임이라든지 시뮬레이션 이런 것까지 또 한 4-5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강의형 기법입니다. 강의형 기법은 자, 이 교수 기법 중에서 가장 어떤 그런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 교육의 어떤 주던 방법으로 사용되어 온 방법이 이제는 강연 기법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것을 뭐 이제 또 뭐 복습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거죠. 그래서 강의법은 자, 지도자가 다수의 청소년들에게 비교적 어떻게 돼요? 단시간 내에 상당히 많은 정도의 어떤 지도 내용을 전달하고 전수하는 이러한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인 전달 체계가 이제 실질적인 면에서 보면 단점이라고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일방적인 전달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적절한 동기유발이 되지 않으면 무의미한 시간이 되는 어떤 치명적 약점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는 이 강의 목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설정 단계에서 전달하려는 목표를 어떻게 돼요?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그 다음에 전달 내용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그 다음에 구성하고 조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자료 수집을 통해서 강의 과정에서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참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 전달 방식으로는 뭐 낭독식이 있고 암기식이 있고 요점식이 있고 뭐 즉흥식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있는데 이 강의 내용과 강의자 그다음에 수강 청소년의 특성에 따라서 지도자는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서 사전에 어떻게 돼요? 충분한 연습을 한 후에 강의에 임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토론 기법입니다. 이 토론 기법은 가장 중요한 어떤 면에서는 이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고 그리고 타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활성화된 학습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론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심포지엄에서부터 소집단 분과 토론까지 5가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걸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기법의 첫 번째는 심포지엄입니다. 자, 동일한 주제라든지 상호 관련된 몇 개의 어떤 소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공식적 발표 형태로를 통해서 각자의 어떤 전문 지식과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공식적인 자담 토론의 형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 분야에 권위 있는 전문가가 2 내지 5명 이런 것들이 나와서 발표자가 구성되고 이들은 각자의 특성 주제에 대해서 이제는 발표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세미나입니다. 세미나는 뭐 다양한 인원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소수 집단을 참여자로 구성을 하고 있지만 실적으로 보면 뭐 이런 세미나는 다양한 인원, 뭐 많은 인원도 참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구성원의 대부분이 당의 주제 분야에 관해서 권위 있는 전문가나 그다음에 전문적인 연구 관련자로 이제 구성이 되는 것이 우리가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미나는 특정 전문 연구 사업과 관련해서 연구기관이 주도해서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발표자는 물론 참여자 전원이 당의 분야에 관한 이 지식과 정보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관심을 소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식적 발제 내용과 공개적 질의 토론이 매우 전문적이고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세미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세미나는 다양하게 많이 하잖아요. 군에서도 이제 세미나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훈련하기 전에 뭐 훈련 같은 교육적인 세미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를 통해서 토론을 과정을 통해서 나온 걸 가지고 접목시키고 보완해서 진행되는 이러한 상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자, 배심 토론입니다. 배심 토론. 자, 배심 토론은 자, 특정 주제에 대해서 한 3에서 6명의 어떤 패널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청중 앞에서 유목적적인 대화 형태를 통해서 토론을 하는 어떤 학습 기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배심 토론의 진행은 특정 주제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된 이 질문들을 이제 패널 구성원들에게
사회자가 제기함으로써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청중인 청소년들은 어떻게 됩니까? 간접적으로 이제 참여함으로써 직접적인 어떤 대화나 토론에 참여하지 않고 단지 패널 구성원과 사회자 간의 어떤 대화와 의견 교류 과정을 이제는 경청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자의 어떤 진행에 따라서 몇 명의 학습자가 이 질문을 통해서 토론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공개 토론입니다. 공개 토론은 한 25명 이상의 집단, 이 집단 구성과 1인 이상의 어떤 전문가, 그리고 사회자로 구성이 되고 사회자의 진행하에서 그다음에 어떤 15분에서 60분간 의 어떤 공개적인 토론을 진행하는 기법을 우리가 공개 토론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리 흔히 이제 포럼이라고 하고 모든 구성원이 어떤 질의응답 형태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직접 토론에 참가하는 등 활발한 의사 전달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는 공개 토론의 특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토론 기법에서 이제 마지막 5번째는 소집단 분과 토론이다. 이 소집단 분과 토론은 뭐냐면 활발한 토의 진행을 위해서 모든 구성원이 다 함께 어떻게 돼요? 토의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이러한 대집단을 약 한 5에서 12명 정도, 10명 정도의 어떤 소집단으로 나누어서 분과 형태의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최종적으로 전체 집단이 다시 함께 모여서 각 분과 소집단들의 토론 결과를 종합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결론에 이르게 함으로써 대집단 종합 토론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필립 66이 어떤 특정 토론 방식도 있다. 그래서 이 토론 방식은 대집단들이 일어나는 어떤 이루어지는 건데 필립 66은 대집단이 이제 이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분과별로 여러 가지가 나누는 거죠. 이렇게 나눠서 여기에 이제 인원이 만 25명 정도, 5에서 15명, 20명 내외로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나눠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발표한 걸 어떻게 돼요? 발표한 것을 다 정리해가지고 종합적인 토론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뤄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토론 기법 중에서 소집단 분과 토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이런 토론과 어떤 기법들을 우리가 한번 이제 어떤 것들은 다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뭐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군에서도 많이 진행이 되지만 그거 말고도 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잘 봐두시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군부대에도 적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군에 있는 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때 그것을 도입한다는 건 또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보고요. 이제 세 번째는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브레인스토밍. 자, 이 브레인스토밍은 다양한 사고를 자극시키려고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창출하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에는 집단 구성원들이 어떤 문제나 요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해결 방안을 스스로 모색하기 위해서 활발한 논의를 하는 특징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브레인스토밍의 어떤 구체적인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이런 거라는 거죠. 완전히 비형식적이다. 그리고 자, 보통의 어떤 제약이라든지 또는 이 금지 규정과 이 사항을 고리지 않고 문제의 토의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청소년으로 하여금 그들의 어떤 능력 범위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대안들에 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준다는 거죠. 브레인스토밍은. 그리고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이 청소년들 사이에 어떤 상호 자극과 그 다음에 창조적 신정 이런 것들을 위한 어떤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안정되고 해방된 분위기를 조성해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이 아이디어와 의견을 고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집단의 시기와 단결심을 어떤 면에서는 높이는 이러한 방법을 구체적인 이 브레인스토밍의 어떤 특징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러한 브레인스토밍의 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여러 가지 어떤 회의의 어떤 진행 규칙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회의 규칙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네 가지 정도만 우리가 살펴보면, 자, 브레인스토밍은 부정적 비판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아이디어는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취급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수록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브레인스토밍은 뭐예요? 이 부정적인 비판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어떤 기본 전제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수록 좋고, 이 조합과 확대가 요구된다. 그 다음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브레인스토밍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장점이 될 수 있고, 또 회의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규칙이 진행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역할 연기입니다. 역할 연기는 자, 인간관계의 어떤 일반 영역에서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여기에서는 극화한 것으로 소집단 구성원들에게 서로 다른 역할을 주고, 어떤 가성적 상황에서 서로 협의하여 결정을 유도하게 해서 다른 역할을 맡은 사람들과 이 원만한 타협을 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어떤 기능을 이해하도록 돕는 기법이 이제는 역할 연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학교 폭력이라든지 성폭력의 가해 청소년이나 그 다음에 피해 청소년들에게 그 효과를 인정받고 있는 이러한 어떤 그 방법이 이제 역할 연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역할 연기에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이 있겠지만, 이 장점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 청소년 집단 구성원 간의 이 친근감을 증대시킨다. 역할 연기는 친근감을 증대시킨다. 그래서 만약에 역할 연기라는 것은 역할을 바꿔서 연기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뭐 은행 어느 뭐 회사의 뭐 일일 사장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역할을 바뀌어서 다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역할을 일을 해보면은 이분의 어떤 그런 다양한 어떤 그런 그 삶의 어떤 그런 역할을 이해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업무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는 친밀감, 집단 구성원 간의 어떤 친밀감을 증대시킨다. 자, 운영의 융통성이 있고 연습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연습 자체가 교육적 효과를 가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집단 구성원이 공유하는 이 경험을 겪음으로써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에서는 대화가 깊어질 수 있다는 거죠. 대화가.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면에서 보면 오타가 나는데, 서로 간에 대화가 깊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자, 다른 사람을 변장해서 자신의 감정이나 태도, 신념 이런 것들을 이제는 자유롭게 또 어떤 면에서는 표현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역할 연기는 장점만 있느냐? 뭐 그렇진 않지요. 모든 것들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역할 연기의 단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 역할극의 내용을 계획하고 연출하는 데는 어떤 면에요? 상당한 이 전문성과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려 그러면 상당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 효과를 정확히 예측하고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역할 연기를 바꿔서 얘기할 때는 이런 어떤 예측하고 평가하기 어려운 이런 단점이 있고, 셋째는 자, 역할 연기와 이 참여 청소년들의 특성에 따라서 의도한 대로 이 교육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또 단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넷째는 준비하는데 이 시간과 비용이 제법 많이 걸린다는 이러한 어떤 단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이제 현장 경험입니다. 현장 경험. 자, 조직적인 계획에 의해서 현장에서 실제 경험을 통한 이 학습과 지도를 받는 방식이 우리가 현장 경험 방식이다. 이제 이 현장 경험은 다양한 상황을 실제로 보고 느끼면서 이해하고 적응하는 방식이 현장 경험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실습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현장 실습은 이 현장의 상황을 실제 보고 느끼고 체험해서 여기에서 학교 교육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을 마치면 이 현장 적응 능력,
이 현장 적용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투입해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그래서 현장 경험은 개인 중심 지도 방법으로도 가능하지만 뭐 단체 견학이라든지 뭐 수학 여행 등 일종의 어떤 학습 여행 이런 어떤 프로그램에서 일찍이 응용해온 집단 중심 지도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농촌 봉사활동이 뭐 여기에 속하게 되고요. 지도자는 어때요? 이러한 어떤 현장 경험이 단순히 흥미 위주로 가지 않도록 학습 경험을 조직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그런 또 경우가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게임 및 시뮬레이션 기법입니다. 게임이란 일정한 뭐래요? 규칙을 정해놓고 이 승부를 겨루거나 즐기는 놀이를 말한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시뮬레이션은 뭐예요? 실제 어떻게 돼요? 복잡한 문제, 실제 어떤 면에서 보면 복잡한 문제나 그 다음에 어떤 사회현상 따위를 해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어떻게 돼요? 비슷한 이 모형을 만들어서 모의적으로 이 시험에서 그 특성을 어떤 면에서는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실제로 어떻게 돼요? 모형을 만들어서 하는 어떤 물리적 시뮬레이션과 그 다음에 수학적 모델을 컴퓨터상에서 다루는 어떤 논리적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게임이라든지 이 시뮬레이션은 어떻게 돼요? 인위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사건, 상황, 그 다음에 주제와 유사한 환경을 게임이나 시뮬레이션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활동에 참여하는 집단에게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직접적으로 체험을 가능케 하는 활동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여하는 집단에게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직접적인 이 체험을 가능케 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기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개인이 다소 저연령층 청소년들에게 사용되어 왔지만 이 시뮬레이션은 다소 어떻게 돼요? 이 어린이, 다소 연령이 높은 청소년과 그 다음에 청년층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되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게임과 시뮬레이션 기법은 아동의 어떤 사회화 훈련, 그 다음에 청소년의 가치관 교육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성인에게도 유용한 기법으로 제공되면서 그 활용도가 어떻게 돼요?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어떤 시뮬레이션 게임, 이 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게임, 뭐 여기도 우리가 워게임도 우리가 이제 보면 전쟁도 뭐 컴퓨터를 이용한 워게임을 다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진행하고 뭐 자동차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제는 워게임을 통해서 이제 어떤 것은 이런 것들이 일어가고 우리가 시장에 가는 것도 실제로 보면 높낮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더 그런 것들이 많이 또 제약되고 있다. 특히 이제 컴퓨터를 활용한 어떤 시뮬레이션 게임은 이 시뮬레이션 요소와 게임의 요소를 결합해서 학습자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흥미와 교육적 효과를 제고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현재 이러한 기법이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청소년들의 어떤 행동 특성과 이 문화적 속성의 다양성 이런 것들과의 어떤 그런 추구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기법은 컴퓨터를 통해서 실제로 보면 이런 어떤 워게임이라든지 이제 게임을 실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컴퓨터상에서 이제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실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거와 좀 다른 것은 그거와 이제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실질적인 현장 경험이 없는 이런 어떤 시뮬레이션 게임과만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현장에서는 다양한 어떤 돌발 상태가 많이 일어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컴퓨터상에서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또 그런 어떤 즉각적인 돌발 상황에 대비하지 못하는 이제 어려움도 또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게임이 시뮬레이션 기법까지 우리가 해서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토론의 어떤 그런 그 기법을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서는 어떤 거를 이제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이제 집단 청소년
집단 지도의 자세와 역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의 집단 중심 지도 방법의 효과와 특성.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자아인식서부터 자아조절 쭉 가서 우리가 5가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그거와 관련돼서 그게 정의와 그다음에 성공적인 집단 구조 형성, 집단 지도의 순기능, 그다음에 역기능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아인식입니다. 자, 자아인식은 타인에 대한 어떤 효과뿐만 아니라 자신이 느끼는 어떤 느낌, 감정, 동인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우리가 자아인식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자, 성공적인 집단 구성 형성에서는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집단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집단 기술에 대한 어떤 감정에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요인을 이해하고 감정을 우리가 통제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확신과 높은 어떤 면에서 자아 존중감, 그 다음에 긴밀하고 통합적인 자아 정체감이 통해서 성공적인 집단 구성 형성을 이뤄가고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어떤 행복감을 포함한 심리적 건강 상태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이 순기능적인 요소는 자아인식의 순기능적인 요소는 뭐냐면 자, 감정을 지각하고 그들의 집단으로 가능한 영향을 제공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집단 구성원의 어떤 타인의 문제를 지각하고 문제 추출을 시도하는 이러한 이제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기능에는 자, 다른 집단 구성원이 갖고 있는 이 행동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자, 집단 구성원은 개인적 문제에 관심을 갖는 형태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단 구성원은 자, 타인의 환경에 조언을 하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자아 조정입니다. 자, 자아 조정. 자, 여기에는 행동에 옮기기 전 판단하는 능력이다. 자아 조정. 그래서 자신의 어떤 통제력을 여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성공적인 집단 구조 형성을 보면 자, 이 자아 조정은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감정의 이 지각 상태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을 통제하고 집단의 가업을 우선시하는 능력, 그 다음에 갈등이라든지 압력,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정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돌봄이라든지 자원을 통한 좌절, 스트레스가 대처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순기능과 역기능을 보면 자아조정은 자, 집단은 생산적 부문에 초점을 두고 이 감정을 조율함으로써 그 결과에 대해서 부정적 영향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집단은 가업의 어떤 촉진과 직무 수행에 대한 적극적인 이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역기능은 자, 집단 구성원은 또래의 인식이 부족하고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역기능 그렇죠. 그리고 의사소통 문제가 있어서 집단 구성원은 이 감정적 대인관계에 어떤 편향적인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동기화입니다. 동기화. 그래서 이제 동기화를 보면 자, 정의는 자, 돈이나 외적주의의 상승을 위한 어떤 열정을 추구하게 된다. 그래서 에너지와 열정을 추구하게 된다. 동기는. 그래서 이 성공적인 집단 구조 형성을 보면 자, 최선을 다해서 타인의 집단 구성원에 기여하는 동기를 부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개방성, 유연성, 동기화성, 변화동기, 혁신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집단 구조 형성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창조성, 공통문제 해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일의 시도라든지 헌신, 목표지향성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공적인 어떤 집단 구조를 형성하고 있고요. 개인이라든지 집단 목표의 성취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집단의 어떤 도덕성과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이런 환경적인 이런 환경 유지 자세가 이제 집단 구조의 성공적인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또 순기능과 역기능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집단 구성원은 편안을 느끼면서 문제 발생 시 어떻게 돼요? 상호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순기능적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동기화된 집단은 건설적 비평이 이루어지며 목표지향적이고 그 다음에 청사진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역기능은 자, 권력적 환경 창출에 어려움이 있고 동기의 상실, 그 다음에 부정적 비판만이 난무하고 패배주의적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강점입니다. 강점.
자, 강점의 정의는 타인이 만든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타인의 감정적 반응에 따라서 대처하는 기술이 이제 감정이입, 감정이다. 그래서 성공적인 집단 구조에서 자, 동료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타인과의 공통의 협력적 분위기를 형성해야 되고 타인을 위한 이 간섭, 즉 안심시키는 감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자신의 어떤 감정을 표현할 때 환경을 조절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정적인 우리가 어떤 그런 항목으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다는 거죠. 순기능은, 자, 감정의 순기능은 타인의 입장에서 직무 수행을 통해서 상대방의 이해가 가능하고 이 갈등 조율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집단이 논의하는 어떤 토의가 서로 도와준다는 이러한 인식이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다른 인간관계, 서로 다른 어떤 대인관계, 문화적으로 감수성 등의 어떤 이해하는데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역기능은, 자, 화가 나거나 폭력적이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의 본질이 파악하기가 곤란하고 계획 과정에서의 새로운 어떤 입장, 이해가 어려운 통일된 의견 제시가 곤란하고 상호 불신한다. 통일된 의견 제시가 곤란하고 상호 불신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감정이입입니다. 감정이입. 아까 이제 앞에 있지만은, 자, 상호 간의 지지망을 구축하고 이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다. 상호, 이제 감정이입은. 자, 그다음에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여기적인 성공적인 집단 구조를 형성을 보면, 자, 집단 문화를 협력적이고 지원적이고 안락하게 하되 자기 판단적이지 않들게 만드는 능력이다. 그리고 다른 집단 구성원과 적극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해서 전문적 능력을 우리가 향상시킨다. 그리고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사회적 기술을 통해서 협동, 협력, 집단의 어떤 구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공적인 집단 형성 구조를 이뤄가고 있고,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어떤 존경과 지원의 조장, 이것을 통해서 적극적 집단 분위기를 형성해야 되고, 긴장 완화, 갈등 해소를 위한 집단 상호 간의 어떤 그런 능력이 여기에서는 중요시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입에는, 자, 개인 태도보다는 마지막 집단의 이 가업을 중시한다는 거죠. 가업을. 그리고 건강한 사고를 위한 의사소통이 강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역기능에는 집단 간의 의사소통이 결여되고 있고, 집단 간에 자신의 어떤 감정을 컨트롤하고 있고, 표출하지 아니면 동시에 타인의 어떤 감정도 수용하지 않은 타인의 감정도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청소년 집단 지도의 자세와 역할에서 집단 중심 지도 방법의 어떤 효과와 특성을 우리가 한번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청소년 집단 지도의 어떤 이제 목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이 집단 경험 관계의 어떤 중요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자, 전문직으로서 집단 지도 방법은 청소년들의 어떤 사회적 기능 향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년들의 어떤 사회적 기능과 집단 간의 어떤 긴밀한 상호작용에 대한 이 경험과는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의 어떤 사회적 기능의 향상을 위해서 청소년들은 어떻게 때때로 전문가의 도움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다,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느낀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뤄가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집단의 의의입니다. 집단의 의의까지만 우리가 하고 이제 한번 10분간 휴식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집단의 의의는, 그래서 집단의 역할입니다. 자, 집단의 어떤 조직적 구조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리고 그 이상의 사람들은 어떤 지도자, 나머지 사람들은 이 추종자로서 형성되는데, 어떠한 모양으로 이 상황이 형성되어 가는가 따라서 집단의 어떤 그런 집단의 추구하는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지거나 기대되는 어떤 그런 행동 특성은
거기에 주어진 이 사회적 단락에서의 위치에 점유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자, 역할은 집단 구성원이 해야 하는 이 행동으로 집단 내에서 역할 수행의 정도에 따라서 지도의 효율성이 달라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 집단 규범입니다. 자, 모든 집단은 집단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이 어떤 면에서 보면 행동 규범의 어떤 표준 양식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행동 규범의 어떤 표준 양식 이거를 통해서 어떤 수용할 수 있는 규범을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형식화된 어떤 그런 형식화된 규범은 이 매뉴얼화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추종자가 따르도록 과정과 이제는 규칙을 정립해 놓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집단 계층입니다. 이 집단 계층은 자, 조직 내에서의 위계를 파악하는 것은 집단 지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여기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단 지도의 효율성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떤 그런 관계를 맺는데 여러 가지 어떤 노력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어떤 이제 한 7, 8가지의 어떤 그런 유동적 관계를 개발하고 형성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집단 계층의 노력은 첫 번째는 뭐냐면 자아인지입니다. 자아인식은 자, 내부 고찰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감각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능력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여기는 자기조정입니다. 자기조정. 자, 자기조정. 그래서 감정의 이 자기인식은 집단 구성원이 자기조절을 시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는 동기강화입니다. 동기강화. 자, 이 동기강화는 자, 성공적인 팀워크는 고유의 이 동기부여와 전망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 집단 구성원은 자신의 어떤 동기부여에 대해서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동료에게 동기를 주는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는 동기강화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동기강화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어떤 그러면 주변의 어떤 동료, 주변의 동료지라든지 어떤 집단, 그 다음에 어떤 이해 구조, 뭐 이런 거에 관련돼서 이제 강화를 시킨다는 거죠. 동기 강화는. 상당히 그래서 동기는 어떤 면에서 중요하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이 지도자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보잖아요. 지도자. 이제 군에 있으니까 여기 이제 뭐 지도자들이 많이 바뀌잖아요. 몇 번씩 바뀌고 뭐 이런 현상들을 여러분들 볼 겁니다. 그러면 어떤 지도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지도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로 모아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잘못됐다기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그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 오므로 인해서 그 조직이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도 보면 참 상대방의 관계가 서로 화합되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지도자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역할들을 이뤄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보면 군에서의 지도자고 또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지도사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얼마만큼 또 이제 사회에 나오셔가지고 그 역할들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청소년 지도자로서의 그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군에서도 현재 근무하면서 느낄 뿐만 아니라 그 느낀 것을 이제는 이 지도자로서 실천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지도자에 따라서 그 어떤 주변의 어떤 사람들까지 집단과까지 이 동기 유발을 해가는 것, 이 상당히 어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기 강화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이 감정이입 증대입니다. 자, 감정이입은
자, 동료의 감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자, 감정이입, 여기에서는 이제 또 감정이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동료의 감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야,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감정이입이 되는 사람들은 저는 어떤 면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상대방의 어떤 그런 동료, 그냥 동료방도 상대방이잖아요. 동료되고 있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 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역할을 받는 사람은 반대로 얼마나 또 그런 어떤 그 같은 어떤 동료로서의 어떤 그런 동료의식을 느껴가면서 생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이입은 내가 무엇을 받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이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다양한 관점에서 어떤 보는 능력, 이것이 중요하다는 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입을 잘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이 자녀뿐만 아니라 아내와의 어떤 그런 소통을 잘하고 그런 역할들을 잘해갈 수 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성공한 아빠, 성공한 어떤 가장, 그 다음에 성공한 어떤 그런 우리가 남편,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역할들을 잘해갈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감정이입이 상당히 어떤 그런 면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상대방이 우리가 이제 그 동료나 후배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면 이 감정이입을 잘 이렇게 해서 파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그 사람의 마음을 또 오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되지 않으면 마음을 오픈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오픈을 안 하게 되면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담이나 이런 걸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래서 또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 사회 적응 기술 강화입니다. 사회 적응 기술 강화. 그래서 사회적 기술은 자, 집단의 작업 관계와 팀 프로젝트의 어떤 성공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서 이 갈등적인 집단 구성원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으로서 동료와 효과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어떻게 돼요? 긍정적인 발달을 조성하는 이 필수 불가결한 능력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섯 번째는 뭐냐면 팀워크와 사회적 의존성 증대. 자, 이 팀워크는 상당히 어떤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팀워크는 조직에서도 보면 군에서도 보면 이 군 조직이 와해되면 뭐 전쟁에서 뭐 이거는 완전히 거의 뭐 실패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한 사람이 오므로서 팀워크가 상당히 업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이 잘못 오므로 인해서 이 팀워크가 깨지는 이러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팀워크는 개인이 지식을 공유하고 충분히 융통성이 있도록 협력적인 이런 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인간관계와 이 성공적인 어떤 팀, 그래서 협동학습 이론과 사회적 상호 의존의 관계는 강하게 결속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공동의 목표를 나누고 각 개인의 어떤 결과가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때 이러한 사회적 의존, 이 상호 의존이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팀워크가 잘 될 때는 여기는 어떤 사회적 관계, 이 팀워크만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가정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부모의 역할, 부모의 부부 간의 관계가 잘 이렇게 형성이 되면 여기에 자녀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자녀가 부모를 보고 자라잖아요. 부모가 보고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팀워크라고 하면 부부잖아요. 부부의 팀워크가 부부 간의 어떤 그런 그 관계, 어떤 가족 간의,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5월달이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가 뭐 부부,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스승의 관계,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가정에 다니면서도 이제 부모와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얼마나 섬기냐 이런 것들의 부부 간의 역할에 의해서 이 자녀들도 그대로 닮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부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는 부부 간의 관계가 잘 정립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우리 그 부모 있잖아요. 또 우리의 부모에게
어떻게 효를 통해서 이루어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잘 되면 이게 잘 되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자녀는 바로 이게 보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자녀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뤄갈 수 없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팀워크를 통한 다음에 이제 팀워크를 통한 이제 감성적 지능 발달. 자,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개인 간의 관계는 성공적인 팀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이 관계. 그래서 감정적 결합은 팀 구성원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일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와 사업의 총체적인 성공을 가져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도 이제 뭐 다른 뭐 TV는 없어서 안 보는데 이제 TV에서 가끔씩 보던 이제 강철 부대를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팀워크에 따라서 정말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서 보면 다른 팀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성공할 수 있고 또 이길 수 있고 질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또 군에서는 상당히 이 팀워크가 엄청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팀워크는 이 군부대뿐만 아니라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그다음에 사회 속에서도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국가 속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위에서부터는 우리가 팀워크라는 건 대통령서부터 이게 현재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그런 시민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이 잘 구성이 되면서 이뤄갈 때 이 사회는 하나의 통합된 사회, 하나가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얽히고 설킨 것 같지만 그런 바퀴 속에서 그런 어떤 그런 쳇바퀴 속에서 잘 돌아가는 이러한 국가가 진짜 진정한 아름다운 국가, 또 그 국가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파열음이 일어나지 않고 분단되지 않고 분열되지 않는 그러한 어떤 국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군부대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집단의 의의를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10분간 휴식하고 나머지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